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 일부 중국인 참석자들이 포착되면서 새로운 정치적 갈등이 야기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한국의 정치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포착된 일련의 수상한 정황과 특히 미국인 교환학생 마이클의 증언으로 인해 그 의혹은 점차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 내막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출신의 교환학생 마이클입니다. 한국 서울에 위치한 H대학교에서 수학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저는 항상 아시아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동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 그리고 급변하는 정치 상황은 저에게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캠퍼스의 활기 넘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학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열정적으로 임하면서도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정리하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옆방에 거주하는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한국 학생으로 저에게 친절하게 캠퍼스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현우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학 문화를 체험하고 싶고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흥미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저희 학과 친구들과 만남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우의 소개로 여러 한국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과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숙사에서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진호, 민철, 승규, 3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항상 같이 다니며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역시 저처럼 타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미묘한 긴장감과 특별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가 다가서면 그들은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서둘러 핸드폰을 감추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일 것이라고 치부했지만 뭔가 더 은밀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급변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저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탄핵 요구 시위가 매주 주말마다 개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중국인 유학생들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숙사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점차 더 많은 학생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우와는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반면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관계는 다소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항상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진호, 승규, 민철이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들의 대화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너 이번에 참여할 거지? 민철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응, 가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를 준대? 승규가 물었습니다.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만 원이래. 지난번보다는 줄었어. 그래도 뭐 쉽게 벌 수 있는 돈이니까. 민철이 말을 보탰습니다. 그 순간 저의 발걸음은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참여, 돈, 대체 무엇에 참여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더 듣기 위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진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이 더 많아야 한대. 우리 말고도 다른 학교 친구들도 부르라고 하면서. 근데 진짜 괜찮을까? 지난번에는 사진 찍힐 뻔했잖아. 승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마스크 쓰고 모자도 써. 누가 알아보겠어?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철이 갑자기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방금 들은 대화를 곰곰이 곱씹었습니다.
5만 원을 받고 어딘가에 참여한다. 마스크와 모자로 신분을 가린다. 이는 혹시 불법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형태일까요? 그날 밤 저는 현우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현우야, 혹시 학교에서 5만 원 주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이 있니? 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니, 중국인 유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들어서.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 저는 들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현우 역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즘 주말마다 대규모 탄핵 시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구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사소한 행동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진호와 그의 친구들은 자주 모여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며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그들은 갑자기 화면을 끄고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안녕, 뭐 보고 있어? 한 번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냥 중국 뉴스야. 진호가 빠르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학교 카페에서 현우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캠퍼스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저기 봐, 진호네 무리야. 제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다들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가 국제학부에 있는데 거기 중국인 유학생들도 요즘 뭔가 심상치 않게 움직인다고 해. 주말마다 단체로 어디론가 이동한다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 글쎄,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탄핵 시위가 예정되어 있긴 한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 참여, 마스크와 모자로 신분을 가리는 행위, 모든 것이 시위와 연관되어 있다면?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정치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일일까요? 목요일 아침 강의실로 향하던 중 저는 우연히 진호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는 듯했습니다. 진호, 잠깐만. 제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특별한 계획 있어? 진호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공부할 거야. 중간고사 준비해야 하잖아. 그래, 지난번에 내가 친구들이랑 주말에 뭔가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진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대답했지만 그의 반응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인터넷으로 최근 한국의 정치 시위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기사에서 외국인의 시위 참여 의혹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는 일부 외국인들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시위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었던 대화가 이러한 의미였을까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돈을 받고 한국의 정치 시위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넘어선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캠퍼스 전체가 주말을 앞둔 들뜬 분위기였지만 저는 내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움직임이 신경 쓰여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승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승규, 내일 뭐 해?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승규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들이랑 서울 구경 좀 할 거야. 어디 가기로 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진 않았어. 승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혹시 광화문 쪽에 가니? 제가 의도적으로 던진 질문에 승규의 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거기를? 승규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내일 거기서 큰 시위가 있다고 들어서. 구경 가려나 싶어서. 아, 그래? 난 시위 같은 것에는 관심 없어. 외국인은 그런 데 가면 안 되잖아. 승규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진호와 민철이 무언가를 열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서울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위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숙사 복도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 가까이를 지나갔지만 제가 지나가자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그들을 따라가 볼까 해. 조심해. 현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야. 토요일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좋은 날씨에 기분이 좋았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진호, 민철, 승규를 포함한 여러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 입구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옷을 입고 있었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가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잠깐 나가기로 하댔어. 뭐 특별한 것 빚이 없어. 나도 같이 갈까? 제가 말했습니다.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철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끼리 중국어로 이야기하면서 갈 거라서 괜찮아. 나 중국어 조금 할 수 있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마이클. 다음에 같이 가자. 오늘은 우리끼리 약속이 있어서.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을 미행해 볼까? 하지만 너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단념했습니다. 대신 현우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이 방금 어딘가로 떠났어.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시위에 가볼까? 만약 내 의심이 맞다면 어쩌면 그들을 목격할 수도 있을 거야. 현우와 저는 정오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대통령 탄핵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되어 우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야. 국민들이 목소리를 표출하는 방식이지. 우리는 군중 속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봐. 현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체형과 움직임이 낯익었습니다. 분명 진호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군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의심스러워.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시위대의 구호에 맞춰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핸드폰으로 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건가? 제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봐. 저렇게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잖아. 단순한 구경꾼이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 시위는 점차 열기를 더해갔고 사람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 흐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시야에서 쫓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위대 앞쪽에서 누군가가 진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진호가 그것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방금 뭔가를 건네준 것 같아 제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둘 걸 현우가 아쉬워했습니다. 시위는 약 3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도 몇 명씩 그룹을 지어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계속 추적하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인파 속에서 그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것은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온 진호와 민철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어. 너는? 나도 친구랑 광화문에 갔다 왔어. 오늘 큰 시위가 있더라. 제가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순간 진호와 민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둘 다 경직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는 거기 안 갔어. 민철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정말? 근데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많이 걸어서 그래. 진호가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오늘 목격한 광경을 되새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중국인 유학생들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한국 정치 시위에 동원된 것일까요? 일요일 아침, 저는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며 어제 있었던 시위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언론사들이 대규모 탄핵 시위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사의 제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탄핵 시위에 외국인 참여 논란, 중국 대사관 정치활동 자제 공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일부 시민들이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커지자 중국 대사관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정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일부 외국인들이 돈을 받고 시위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뉴스 봤어? 중국인들의 시위 참여 논란이 커지고 있어. 현우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응, 지금 보고 있어. 이게 단순한 개인적 참여를 넘어서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더라. 우리가 본 게 정말 그거였던 것 같아. 진호와 친구들이 5만 원을 받고 시위에 참여한 거야. 현우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어. 내가 아는 국회의원 김진우 보좌관이 있는데 그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직접 본 것을 증언할 수 있잖아.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승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승규,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승규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어. 나 어제 광화문에서 시위를 구경했는데 거기서 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본 것 같아. 제가 의도적으로 말했습니다. 승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 그런데 안 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의 방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사진이 찍혔다며? 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마스크랑 모자 때문에 누군지 알아볼 수 없어.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언제 받아? 승규가 물었습니다. 내일 나눠준대. 5만 원씩, 진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시위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현우가 연락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김진우 보좌관을 만날 수 있어.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이야기하자. 알았어. 나 수업 끝나고 바로 갈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현우와 함께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국회 건물에 들어서자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친 후 안내에 따라 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우 보좌관은 30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씨가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이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김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나눈 의심스러운 대화, 5만 원에 대한 언급, 시위 당일 그들의 행동, 그리고 돌아온 후의 수상한 태도까지 모두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연히 들은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시위 현장에서 그들을 직접 목격했을 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도 자신이 본 것을 덧붙였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누군가가 진우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대사관의 공지문을 보고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김진우 보좌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다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확히 몇 명인가요? 그리고 그들의 소속은요? 진호, 민철, 승규를 포함해 약 10명에서 12명 정도가 함께 행동합니다. 모두 H대학교 유학생들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들이 중국 내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끼리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돈을 받고 시위에 참여한다는 대화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김 보좌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런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비슷한 제보가 여러 대규모 정치 시위에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사실인 거네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김 보좌관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여러 정황들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학생들의 개인적 행동인지 아니면 더 조직적인 움직임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마이클 씨와 현우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민감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김 보좌관이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이 단순한 대학생들의 행태가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야, 내가 너무 큰 일을 벌인 걸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이클. 네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만약 정말 외부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해. 그날 저녁 기숙사에 돌아오니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호와 그의 친구들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행동했고 누군가 다가오면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승규와 마주쳤는데 그는 저를 보자마자 빠르게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더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더 큰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제가 행한 일이 정당한 일이었기를 바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했습니다. 캠퍼스는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복귀한 듯 했지만 기숙사 내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더 이상 무리지어 다니지 않았고 진호와 그의 친구들은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현우가 긴급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마이클, 뉴스 봤어? 큰일 났어. 저는 급히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시위 개입 논란, 정부 공식 조사 착수, 중국인 유학생 다수 연루 의혹. 기사에 따르면 최근 탄핵 시위에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정부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시위에 동원되었다는 증언이 다수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이러한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제 이름은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묘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김진우 보좌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이클 씨, 뉴스를 보셨나요? 여러분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었어요. 정말인가요? 그럼 정말 조직적인 활동이었던 거네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여러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귀국한 상태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호와 그의 친구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는 외국인 학생들의 정치활동 자제를 요청하는 공지가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생센터에서는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카페에 앉아 있는데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듣자 하니 진호와 민철이 학교를 자퇴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대. 정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 중에서도 몇 명이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났다고 해. 그럼 정말 그들이... 제가 말을 맺지 못하자 현우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을 받고 시위에 참여한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 학생들이 한국 정치 시위에 참여한 걸까? 단순히 돈 때문에 그랬을까?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국제 정치는 복잡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도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남아있는 중국인 유학생 중 한 명인 장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이클, 네가 그 일에 관여했다고 들었어. 저는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야. 장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모든 중국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물론이야, 장. 나도 그걸 잘 알고 있어.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에 다른 나라가 개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번 일을 통해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평범한 교환학생으로서 저는 그저 한국 문화를 배우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국제 정치의 복잡한 현실과 각 나라가 자신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자신들의 정치적 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모든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의심과 관찰이 거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체득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려면 영주권 비자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미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촉발된 작은 파문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 엘리나리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이야기가 미국 전역의 상류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를 접한 많은 미국 학부모들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달간 미국에서 한국행 비행기표가 가족 단위로 매진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명문 사립학교에서는 비상대책회의까지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한국으로 이끈 것일까요? 지금부터 엘리나와 그녀의 딸 릴리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SNS에 올린 이야기가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엘리나 리입니다. 저는 휴스턴에서 심리 상담사로 근무하다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14살인 릴리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릴리의 아버지이자 저의 남편이었던 네이선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작성하면서 제가 이토록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이 왜 그토록 많은 미국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요. 텍사스의 따스한 봄날, 휴스턴의 아침이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창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릴리의 방에 닿자 네이선은 늘 그랬듯이 기타를 들고 릴리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잘 잤니? 네이선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My Sunshine 음악이 우리 가족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잠 잘 뻔했어요. 릴리가 웃으며 이불을 걷어내자 저는 주방에서 토스트를 굽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4살의 릴리는 언제나 아빠의 모닝콜을 기다렸답니다. 네이선은 매일 다른 곡으로 릴리를 깨웠는데 릴리는 그날의 노래가 무엇일지 기대하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네이선은 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릴리,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아빠가 늘 지켜볼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그리고 네이선의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내포하게 될지를요. 아침 식사 시간은 우리 가족의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네이선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재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릴리에게 들려주었고, 릴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상담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 가족이 이토록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네이선은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고 저는 상담소에서 내담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네이선이 음악 교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음악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역설했죠. 음악은 마음의 언어예요, 엘리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도 음악으로는 전할 수 있거든요. 그의 이러한 순수한 열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늘 함께했습니다. 휴스턴 근교의 작은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네이선이 가져온 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저는 영원히 이렇게 지낼 수 있겠죠.
릴리가 모닥불 앞에서 불었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네이선은 그날 밤 별들이 총총한 하늘 아래에서 릴리를 위해 특별한 자장가를 작곡했습니다. 지금도 그 멜로디가 귓가에 맴돌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캠핑장에서의 추억은 제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기억 중 하나입니다. 네이선은 항상 캠핑 가기 전날 밤늦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릴리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챙기고 텐트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새로운 노래들을 연습을 했어요. 우리 가족의 추억은 완벽해야 해요 라며 웃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네이선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음악실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기타 소리는 마치 마법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나, 나는 음악으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네이선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점심 식사를 가져다 주려고 학교에 갔다가 음악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네이선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학생과 함께 기타를 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저희 상담소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때 저는 네이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릴리도 학교에서 잘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성장했고 아버지처럼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릴리를 볼 때면 네이선의 눈가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릴리가 나보다 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것 같아 그가 속삭이듯 말할 때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릴리의 13번째 생일날, 네이선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끼던 자신의 첫 기타였습니다. 이 기타로 내가 네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연주했단다. 이제는 네가 가질 차례야. 릴리는 그날 밤 잠들 때까지 기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네이선은 매일 저녁 릴리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이선이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엘리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릴리를 잘 부탁해요. 저는 그때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에 그답게 가족을 염려하는 마음이겠거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네이선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릴리는 야채를 씻고 네이선은 고기를 굽고 저는 샐러드를 준비했죠.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이선은 요리를 하면서도 흥얼거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맞춰 릴리도 노래하고 저도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주방이 작은 콘서트장이 되곤 했습니다. 릴리는 종종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 선생님들의 재미있는 수업, 점심시간의 작은 해프닝들까지. 네이선은 그런 릴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늘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이 중요해. 네이선의 이런 가르침이 릴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릴리가 문득 그렇게 말했던 날, 네이선의 얼굴에 번졌던 미소를 잊을 수가 없네요. 그래도 너는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도 가져야 해. 네이선이 릴리를 안아주며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상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 불가능한 것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평화로운 나날들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우리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네이선은 매일 밤 릴리의 방에 들러 작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릴리가 잠들기 전 기타를 튕기며 들려주는 자장가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릴리야, 아빠는 늘 너를 지켜줄 거야. 약속해. 그의 마지막 자장가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휴스턴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뒷마당의 작은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의 일상도 찬란했죠. 네이선은 주말마다 정원을 가꾸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꽃들처럼 우리 가족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엘리나. 우리는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들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위태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이선의 마지막 말이 예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하루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릴리의 방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면 그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네이선의 따뜻한 미소, 릴리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모든 것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학교 축제 때 네이선이 지휘한 합창단 공연이 떠오르네요.
릴리도 그 합창단에서 노래했죠. 공연이 끝난 후 네이선이 릴리를 꼭 안아주며 네가 내 자랑이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무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휴스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네이선은 늘 그렇듯 릴리를 위해 아침 노래를 불러주었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제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네이선이 릴리를 평소보다 오래 안아준 것도, 저에게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요 라고 말한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의미심장했나 봅니다. 엄마, 오늘 방과 후에 합창부 연습이 있어요. 아빠가 새로운 곡을 가르쳐 주신대요. 릴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저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그래, 연습 끝나고 데리러 갈게 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그게 릴리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상담소에서는 평소처럼 내담자들과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내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그때 처음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평소 같았으면 그저 지나가는 소방차나 구급차 소리였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11시 15분, 동료 상담사가 창백한 얼굴로 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나, 웨스트우드 고등학교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네이선과 릴리가 있는 학교였으니까요. 저는 정신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미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웨스트우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 발생, 현재 다수의 부상자. 제 손이 핸들을 잡은 채 떨리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네이선과 릴리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죠.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광경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경찰차들과 구급차들이 가득했고 공포에 질린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 아이들 속에서 릴리를 찾았습니다. 음악실에 있어요.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이선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음악실이라고요? 제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마리아 선생님이었죠. 엘리나, 네이선이 아이들을 구했어요. 마리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범인을 막아섰대요. 다른 학생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네이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제 남편이, 릴리의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 선생님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릴리였습니다. 친구 제시카의 부모님이 릴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릴리를 얼싸안았습니다. 릴리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릴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네이선은 총소리를 듣자마자 음악실 문을 잠그고 학생들을 뒷문으로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마지막 학생이 나가기 직전 범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네이선은 망설임 없이 그 앞을 가로막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도망가라고 소리쳤어요. 살아남은 학생 중 한 명이 경찰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더 이상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릴리는 제 품에 안겨 밤새 흐느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릴리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늘 지켜준다고. 릴리의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그저 릴리의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는 네이선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영웅적인 희생으로 학생들을 구한 음악교사. 하지만 그런 헤드라인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이선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은 네이선의 제자들과 동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그를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한 학생이 네이선이 가장 좋아하던 곡을 기타로 연주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이 이제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닥쳐왔습니다. 학교는 당분간 폐쇄되었고 릴리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릴리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제 오랜 친구 유나가 연락해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녀는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안했습니다. 엘리나, 이곳은 안전해. 총기도 없고 너희가 새로 시작하기에 좋은 곳일 거야.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릴리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요. 짐을 싸는 동안 릴리의 방에서 네이선의 기타가 눈에 띄었습니다. 릴리의 13번째 생일 선물로 준 그 기타. 릴리는 며칠째 그 기타를 만지지도 않았지만 제가 치우려 하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아빠가 준 거예요. 휴스턴을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뒷마당을 걸었습니다. 네이선이 그토록 사랑했던 정원의 꽃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들 사이에서 네이선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밤하늘을 보며 속삭였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이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네이선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즉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라는 것을요. 그는 늘 그랬듯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릴리는 처음으로 네이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영웅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릴리, 내 아빠는 영웅이었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야. 릴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작은 미소도 함께였습니다. 일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휴스턴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기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이선이 늘 연주하던 그 곡 My Sunshine. 그래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빛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엘리나, 릴리,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나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첫날부터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임대 계약을 위해 찾아간 부동산 중개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유나가 통역해주는 말들은 모두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거절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겨우 찾은 작은 아파트는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옆집 아이들의 발소리가 너무 크다고 항의하러 온 위층 주민의 차가운 시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릴리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릴리가 일본 학교 첫날 아침에 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릴리는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실수로 잘못된 대답을 했을 때 교실 전체가 숨죽여 웃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차갑게 다음 학생을 지목했을 뿐입니다. 쉬는 시간이면 릴리는 혼자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네이선이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 시간마저도 이제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릴리는 잘 적응할 거예요. 유나가 저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급식 시간에 도시락을 깜빡했다며 울며 들어온 릴리를 안아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도시락을 까먹은 게 아니라 혼자 밥을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인정받기 위해 찾아간 관공서에서 수없이 많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과 절차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릴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유나의 도움으로 겨우 찾은 일자리는 영어회화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 잠시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을 뿐인데 다음 날 바로 원장실로 호출됐죠. 너무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마치 로봇이 되어야 한다는 듯한 그들의 태도가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매주 쓰레기 분리수거 규칙을 위반했다며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된 안내문이라도 있었지만 곧 모든 것이 일본어로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적응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편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나 씨,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웃집 주민이 던진 이 말이 사실은 너희는 영원히 이방인일 뿐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릴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네이선의 기타만 만지작거렸죠. 한 번은 기타 줄이 끊어져서 울던 릴리를 달래주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릴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유일한 위안은 유나였습니다. 주말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하지만 유나조차도 이곳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가이진, 외국인이라는 차별적인 뉘앙스로 불린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죠. 릴리의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따님은 다른 학생들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선고문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릴리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릴리가 네이선의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있었다면 아빠라면 날 지켜줬을 텐데.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고. 유나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엘리나, 한국은 어때요? 제가 서울에 아는 분이 계신데 한국 사람들은 전기 많거든요. 릴리도 그곳이라면 적응하기 쉬울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오사카의 밤거리는 반짝이는 넌사인으로 가득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인사를 하고 정확히 정해진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점점 영혼을 잃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릴리의 슬픈 눈빛을 볼 때마다 그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그곳이 한국이라면 어쩌면 네이선도 기뻐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창밖에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어딘가 차가운, 마치 이곳에서의 우리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 같은 벚꽃이었죠. 엄마, 우리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릴리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오사카의 모습은 비가 내리는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이곳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유나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을 때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누었답니다. 엘리나, 릴리, 한국에서는 꼭 행복해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릴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이선이 늘 말하던 것처럼 음악은 마음의 언어라고 했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달랐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따뜻함이 저와 릴리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었고 혼자 있는 여성들도 전혀 불안해 대하지 않더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일본의 안전함과는 또 다른,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와 릴리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았거든요. 큰 여행 가방 2개와 상자까지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죠. 릴리도 지쳐 보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따뜻하면서도 전기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숙희 할머니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카트를 밀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희를 보고 먼저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도와 카트를 밀어주시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한국에 정착하시려고요? 릴리가 영어로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는 아, 미국에서 오셨구나 하시더군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의 일과 일본에서의 시간들을 조금씩 이야기하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마치 오랜 친척을 만난 것처럼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죠.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내일 집 구하러 다니셔도 늦지 않아요. 할머니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그 따뜻한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동안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강남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좀 좁아서 미안해 대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저희 모녀에게는 그곳이 천국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의 정겨움, 릴리를 위해 특별히 끓여주신 미역국의 맛,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 모든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릴리, 학교는 어디로 다닐 거니? 할머니의 물음에 릴리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저희와 함께 주변 학교들을 검색해 주셨죠.
여기 강남 초등학교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내일 교장 선생님께 한번 전화해 볼게. 다음날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의 소개로 만난 부동산 중개사님은 저희의 상황을 듣자마자 발 뻗고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아파트가 좋을 것 같네요. 학교랑도 가깝고 주변에 마트도 있고. 중개사님은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마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집을 고르듯 세심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릴리의 전학수속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릴리를 방여주셨죠. 힘들었겠구나. 이제는 우리 학교가 내 편이 되어줄게. 그 말을 들은 릴리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혼자 사는 젊은 여자분이라며 무거운 짐을 다 날라주시고 아래층 아주머니는 김치와 반찬을 한 아름 들고 오셨어요. 이웃사촌이라고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웃분들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빠른 배달 문화, 언제 어디서든 잡을 수 있는 택시까지.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죠. 릴리가 갑자기 고열로 아팠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병원비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조금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릴리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첫날부터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죠. 너는 미국에서 왔다며? 영어 잘하겠다. 나중에 좀 가르쳐줘. 릴리는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음악 선생님은 릴리의 상황을 듣고 특별히 신경 써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셨다고. 그럼 우리 학교 합창부에 들어오는 건 어떨까? 릴리는 그날 처음으로 네이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숙희 할머니는 매주 주말이면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릴리 얼굴이 좋아졌네. 할머니는 늘 정성껏 준비해 온 반찬을 내밀며 말씀하셨죠. 릴리는 할머니를 한국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이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여기 살고 싶어요. 어느 날 릴리가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이선도 이곳에서라면 행복해했을 거라고. 그의 음악처럼 따뜻하고 그의 마음처럼 넓은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낯설었던 한국의 추위도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어느덧 찾아온 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참 특별했습니다. 여의도에 벚꽃이 만개할 때 정숙희 할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나가셨죠. 여기 벚꽃은 달라. 우리나라 벚꽃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준단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이곳의 벚꽃은 일본에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형식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진정한 봄의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담소 문을 닫고 나오는데 한 내담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적응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네, 이제는 정말 이곳이 편해 되대요. 밤늦게 지하철을 타도 골목길을 걸어도 안전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 대답에 내담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줄 몰랐네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은 작년에만 400건이 넘는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강력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일본도 안전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엄격한 규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안전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정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안전함이었습니다. 릴리의 변화는 학교 합창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음악 선생님의 끊임없는 격려로 합창부에 들어갔죠. 릴리야, 내 목소리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선생님의 말씀에 릴리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솔로 파트 제안받았어요. 어느 날 릴리가 뛰어오듯 귀가했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이 났답니다. 네이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이 이제는 릴리의 치유제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조금씩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심리 상담 자격을 취득하고 작은 상담소를 열었죠.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내담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 경험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한 내담자가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말이면 릴리와 저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산 타워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며 네이선과의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도 했죠. 처음으로 김밥을 만들어 본 날 릴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보면 깜짝 놀라겠죠? 한국의 명절은 저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정숙희 할머니 댁에 모인 가족들은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우리 릴리가 송편을 제일 예쁘게 빚는구나. 할머니가 릴리를 칭찬하실 때마다 릴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운동회가 열렸어요. 릴리가 달리기 시합에 나갔을 때 반 친구들이 릴리야 파이팅 하고 외치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으니까요. 릴리는 3등을 했는데 마치 1등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어요. 우리 딸이 이제 한국말도 제법이네. 시장 할머니들이 릴리를 귀여워해 주실 때마다 릴리는 수줍게 웃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힘들 법도 한데 릴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해 갔죠. 한국어는 마음의 언어 같아요. 엄마. 릴리의 말처럼 이곳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릴리의 첫 교회 음악회였습니다. 합창단의 마지막 곡으로 넬 판타지아를 부를 때였죠. 릴리의 솔로 파트가 시작되자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맑고 순수한 릴리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을 때 저는 네이선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릴리가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나 아빠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들으셨을까요? 저는 릴리를 꼭 안아주었죠. 그럼 아빠가 분명 듣고 계실 거야. 네가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 음악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릴리가 용기를 내어 가입했을 때 회원들은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죠. 우와, 네가 그 유명한 릴리구나. 합창부에서 솔로 한다는 소문 들었어. 릴리는 그곳에서 네이선의 기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동호회 회원 중 한 분이 기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을 때 릴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빠가 하시던 것처럼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질문에 담긴 의미를 아시는지 선생님은 특별히 더 정성껏 릴리를 지도해 주셨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릴리는 일찍 일어나 기타를 챙겼습니다. 엄마, 나 이제 My Sunshine Ballet을 완벽하게 칠 수 있어요. 네이선이 매일 아침 릴리를 깨우며 불러주던 그 노래를 이제는 릴리가 직접 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목욕탕 문화도 저희에게는 특별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정숙희 할머니가 데려가 주신 후로는 매주 빠지지 않고 다녔죠. 같이 밀어주고 이야기 나누고 이게 우리나라의 전기야.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저희는 몸과 마음을 함께 씻어냈습니다. 어느 날은 목욕탕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릴리의 등을 밀어주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린 게 겪은 일이 참...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릴리의 악몽이 줄어들더군요. 한국의 정이 가진 치유의 힘이었을까요? 릴리의 담임 선생님도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릴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참관 수업날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동안 릴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우리 동네 작은 공원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민 공연이 열렸습니다. 언젠가 릴리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자신 있어요, 마. 자세라, 마.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음악은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등교하는 릴리를 배웅하고 저는 상담소로 향했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저녁이면 이웃들과 산책을 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왜 음악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어느 날 릴리가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우리를 치유해 주잖아요. 마치 한국이 우리를 치유해 준 것처럼. 릴리의 말처럼 이곳에서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네이선의 부재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엄마, 우리 동네 정말 좋아요. 어느 날 릴리가 학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밤에도 안전하고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짜 따뜻해요. 미국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 같아요. 한국의 교육열도 처음에는 놀라웠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들의 마음, 그리고 그런 환경 덕분에 릴리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죠. 미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선의의 경쟁과 성장이 있었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국을 새로운 고향으로 선택한 이유가 되었어요. 안전하고 편리하며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가 살아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릴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면 어떨까요? 릴리의 눈빛은 오랜만에 보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희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장소부터 알아봐 주셨어요. 우리 아파트 작은 공연장이면 딱이겠다. 그 음악 동호회 회원들도 릴리의 학교 친구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네이선 선생님을 기리는 추모 음악회. 릴리가 직접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한글과 영어로 정성껏 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고요. 준비 과정은 그 자체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릴리는 매일 밤 네이선의 기타를 들고 연습했고 학교 친구들과 합창 연습을 했죠. 이웃들은 간식을 준비해 주겠다며 나섰고 심지어 구청에서도 행사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답니다. 아빠가 가장 좋아하시던 곡으로 시작할 거예요. 릴리가 My Sunshine을 연습할 때마다 저는 아침마다 울리던 네이선의 기타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추억이 이제는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 신기했죠. 음악회 당일 작은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릴리의 학교 선생님들, 이웃들, 제 상담소 내담자들까지 심지어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제 아빠는 음악 선생님이셨고 많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지키셨죠. 첫 곡이 시작되자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릴리의 맑은 목소리가 기타 선율과 어우러져 퍼져나갔죠. 그 순간만큼은 네이선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릴리의 연주를 들으며 미소 짓고 계실 것만 같았죠. 다음 곡은 제가 한국에서 새로 배운 노래예요. 릴리가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정서가 담긴 그 곡을 부르는 릴리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거든요.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는 릴리의 합창단과 음악 동호회가 함께 부른 넬라 판타지아였습니다. 릴리가 솔로 파트를 부를 때 저는 네이선이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은 영혼의 언어야. 그날 그 공연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영혼이 하나가 된 것 같았답니다. 마지막 순서로 릴리가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했어요. 이 곡의 제목은 아빠의 미소예요. 간단한 멜로디였지만 그 안에는 릴리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죠. 네이선을 향한 그리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사랑까지. 공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셨어요. 정숙희 할머니는 릴리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죠. 내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 말에 릴리도 저도 울컥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릴리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아빠는 우리 곁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릴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네이선은 늘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릴리는 등교 전에 작은 기도를 해요. 아빠, 오늘도 저 잘할게요. 저는 상담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있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 그게 네이선이 바랐던 삶이 아니었을까요? 릴리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말도 완벽하게 구사하고 학교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음악 시간에는 늘 전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답니다. 선생님들은 릴리가 네이선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릴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네이선 리음악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매년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 한 명을 선발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음을 실감했답니다. 우리 집 거실 한편에는 여전히 네이선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미소에서 따뜻함과 희망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이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일, 비록 힘들었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일본에서의 시간도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숙희 할머니, 릴리의 선생님들, 이웃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저희에게 진정한 고향이 되었어요. 강남의 작은 아파트는 정숙희 할머니와 이웃들의 전기 가득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릴리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있죠. 제 상담소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온 내담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한국에 따뜻한 정을 전하는 제가 되고 싶어서요. 며칠 전에는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고요. 저희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저희가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릴리는 이제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주말이면 한강에서 버스킹도 하고,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해요. 네이선도 이런 릴리의 모습을 어딘가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여기 서울에서 계속될 거예요.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정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또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서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미국 부모님들이 제 글을 읽고 한국행을 결심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이제는 조금 이해되시나요? 총기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한국의 모습까지.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진실과 감동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